디지털 문인협회 제3회 합동 세미나 및 공동 문집 출판 기념회에 오신 여러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는 한국 메타 문학가 협회와 한국 창작 스토리 작가 협회와 함께 하게 되어 더욱 의미 있고 또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제 또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와 디지털 문학의 미래로 매우 시의적절한 그런 발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 특히 AI,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에 서 있던 빌 게이츠는 자신의 팟캐스트 게이츠 노트에서 AI로 대다수가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AI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다만 에너지, 생물학, AI 관련 전문가, 기업가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 AI 시대의 끝까지 살아남을 정신적 유산으로서 문학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공동 참여단체 대표 세 분께서 직접 주제 발표를 하시고 이어서 참가자분들과 토론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 디지털 문인협회 사무총장 전규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소개할 적에 한국 디지털 문인협회 이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 밑에 보니까 또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많을 것같습니다. 이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부회장, 각 18개 분과위원장 여러분이 하는 일을 자세히 보고 있다가 다 되면 가서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오늘도 준비한 걸 보니까 대단히 잘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다가 중요한 기사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칼럼을 쓴 우리 김종회 회장님의 글을 보고 감명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AI 회사가 콘텐츠에 대해서 돈을 지불한다는 거였습니다. 오픈 AI에서 언론사에다가 3,400만 불을 준다는 기사가 났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AI로 되는 창작물이나 콘텐츠들은 거의 90%가 공짜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그렇게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돈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데 대해서 사실은 창작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글 하나를 SNS에 올리는 걸로 만족하는데 이러한 것을 돈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조직을 하자는 것이 우리 한국 디지털 문인협회였습니다. 다행히도 또 우리만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메타 문학가 협회 또 한국 창작 스토리 작가 협회 이 세 분야의 협회가 같이 힘을 뭉치게 되어서 더욱더 이 AI에 대한 우리 문학의 그 발전이 빨리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도 이 선두에 있는 세 협회가 나섰기 때문에 아마 AI에 있어서는 큰 뉴스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동시에 오늘 출판 기념회도 같이 하시는데 우리가 창설된 지 이제 올해 3년째 됐는데 다섯 번째 맞나요? 다섯 번째 창작집 나의 인생을 출판해서 오늘 그 출판 기념회도 겸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 이런 것은 70명의 작가가
380페이지에 달하는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책이 되기 전에 디지털로 이미 핸드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책이. 그것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책으로 그냥 인쇄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쭉 읽어봤더니 거의 다 봤습니다. 봤더니 이번에서 특별히 주목할 주제는 가족이라는 것, 가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새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에세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 중에 또 하나는 김현지 작가가 쓴 건데 에세이를 쓰면서 중간중간에다가 시를 여러 편 집어넣어서 썼어요. 시와 수필이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5권을 내면서 전부 산문에 대한 것만 냈는데 앞으로는 시에 관한 것도 내고 기카시에 관한 화집도 내고 소설에 관한 것도 내고 인문학에 관한 논술도 내고 이렇게 다양하게 문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하루가 떼지 않고 좋은 소득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디지털문협회 공동문집 내 인생 시리즈 5호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 창립 총회 때 딱 이날입니다. 2년 전 문인협회는 책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동문집을 발간하여 창립 총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번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은 2월에 원고 모집을 해서 3월 20일 원고 마감을 했고 책 글쓰기 4대학의 미얀마 학생 5명을 포함해서 모두 70분의 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1호 내 인생의 선택, 2호 위로, 3호 여행, 4호 동행에 이어서 5호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70분의 다양한 경험들이 담겨 있어요. 하나의 주제로 펼쳐내는 70분의 다채로운 이야기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매우 감동적인 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 협회 내 인생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인데요. 어떤 주제가 주어지더라도 지나간 삶을 반추하고 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순간을 찾아내어서 글을 쓰기에 삶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감동이 있으며 한번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빠지지 않고 저희 공동문집에 필자로 동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 인생 최고의 선물 필자로 참여하신 분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세요. 네, 다들 일어나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이 책을 다 같이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오늘 받으셨는데 내 인생 최고의 선물, 그렇지? 예, 오늘 책 다 받으셨죠? 핸드폰 활용하기를 배우러 갔다가 가재상 원장님이 글쓰기 대학이라는 게 있다, 참여해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뭐 글쓰기를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집부터 2집, 3집 이렇게 계속 숙제 내는 기분으로 냈는데 5번째 아마 제가 내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표 저자가 누군지를 알려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에도 저희가 특별한 주제를 선정해서 제 6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신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으로써 오늘 준비한 세 분의 발표자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저희 출판기념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합동 세미나는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그 미래지향적인 세미나인 것 같습니다. AI를 비롯해서 미래, 디지털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그리고 거기에 문학이라는 단어까지 들어있는 주제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전체적인 타이틀이요, 인공지능 시대와 디지털 문학의 미래. 이것을 챗 GPT에다 넣고서 제가 그림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정도면 챗 GPT가 정말 별거 다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최근에는
이렇게 다양하게 모든 것이 융합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디지털 문의협회가 주관이 되지만은 한국 메타 문학협회, 한국 창작 스토리 작가 협회 이것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살짝 꺼내면서 제가 좀 다른 세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사실은 엄청난 변화를 만드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 노력을 인류는 해왔습니다.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혁명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요, 디지털 혁명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최근에 움직였는가. 우리가 인터넷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가 또 세상을 한번 바꾸어 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AI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엄청난 변화 속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꿔놓는 것이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문학도 여기에 같이 오히려 AI를 이용하는 멋진 자리가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와 디지털 문학의 미래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멋진 그림이 만들어지고 앞으로의 세상은 이쪽으로 또 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GPT-4에다가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문학에서 AI가 필요한 이유를 표로 만들어줘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표로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그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창의력 강화, 맞춤법 교정, 자동 번역, 트렌드 분석, 스토리 창작, 보존의 용이성, 작가와 협업, 이와 같이요. 모든 것이 하나의 AI는 문학의 도구로서 사용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챗GPT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디지털 기술이 독서 방식도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제가 6월 20일 날 어떤 논문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요. 디지털 독서 혁명이 AI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책을 보는 것 같지만은 놀이도 하고 있고 책도 보고 있고 오감을 통해서 무엇인가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디지털 시대 오감의 과학과 문학, 오늘 또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요,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학은 여기서 이야기는요, 꼭 책을 보아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만화나 웹이나 이런 것으로도 많이 변화를 주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과 웹소설 그리고 AI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번쯤 지향해 봐야 될 방향성이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서 제 그냥 간단한 강연은 마치고요. 이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전체의 하나의 흐름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각 회장님들께서요, 정말 좋은 강의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우리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김종혜 회장님, 우리 한국 디지털 문인협회 회장님이시고요. 정말 일을 너무 많이 하시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지털의 뜻,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대적 조류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매체 환경이 변화하면서 챗 GPT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이 좋기만 한 걸까요?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과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챕터고, 네 번째로 디지털 문학의 전향적 창작 방향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근이 디지시대의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엄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디지털이 수열의 최소 단위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것이 마치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 수를 세는 것과 비슷하다는 인식에서 왔는데 또 의미는 아주 아날로그적이죠. 이제 오늘날과 같은 컴퓨터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디지털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작동하는 전자기기와 관련되어서 그 분야의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를 변환하고 가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습니다. 다 있던 겁니다. 우리는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이런 것과 분리되어서 살 수 없고 이것이 하나의 자이트가이스트,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디톡스는 독소를 제거한다라는 뜻인데 디지털 기기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부작용이 심각하니까 이거 좀 그만하자라는 차원에 거쳐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디지털 기기의 기술적 사용 시간을 줄이는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디지털 세계와 합리적인 상관성을 유지하며 이를 통해서 균형 있는 문명생활, 이게 이제 디지털 디톡스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분량이 좀 많은 발표라 많이 건너뛰겠습니다. 이 디지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문명 문화적 현상들을 문학의 창작과 수용에 접목해 보려는 데서 생긴 것인데 그동안에 사이버 공간에서 작품 창작과 유통, 오디오북이나 전자책, 전자매체의 기술을 활용하는 이런 데서 출발을 했고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하이퍼텍스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 시대에 있어서 그 가장 전방 지점에 서 있던 그런 겁니다. 하이퍼텍스트 문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작가가 어떤 틀을 만들어서 이야기의 어떤 서랍을 매설하고 거기에 서랍을 하나씩 채워 넣어서 순방향, 역방향, 대각선, 독자가 독서로 읽는 방향을 선택하면서 읽고 이야기를 채워 넣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걸 하이퍼텍스트 문학이라고 하는데 서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었고 지금도 이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관련해서는 지금 상전 벽해, 뽕나무밭에 면에서 프로바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학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작가와 독자의 구분조차 무화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근대문학의 초기에서 현대문학으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서 작가는 민족의 교사였습니다. 지금은 작가는 그 교사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디로? 가수의 자리로. 그러니까 작가와 독자가 거의 동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가 문학의 창작 주체로 쉽게 변신할 수 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협회의 디지털 코칭 협회가 운영하는 벌써 60여 차에 이런 스마트폰 플러스 챗 GPT 활용 책 쓰기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 가장 업투데이트한 앞서가는 그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페이스북, 트윗,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작가와 독자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일찍이 하이퍼텍스트 문학의 그 모델이 있었던 작가와 독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학 작품도 이제는 눈앞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문학의 성격과 순기능 또는 역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책과 독서가 소비이던 시대에서 이를 매개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큰 장점이죠. 동전의 앞뒷면이 있듯이 또 불빛이 비춰도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있듯이 디지털 시대의 문학이 순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부신 속도, 현란한 확산, 광범위한 전파력의 배면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보시죠. 깊이 있는 사색과 숙성된 사상의 부재, 인간이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가치 정도의 위험, 개별적 효율이 앞서고 공동체적 선의와 보람이 상실되는 것, 문명의 기술과 인간의 도덕률이 조화롭게 만나는 균형성, 센스 오브 프로포션이 와해되는 것, 이런 위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디지털 시대의 이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한번 훑어봤는데요. 매체 환경이 변하면서 챗GPT가 등장하고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챗GPT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자료가 배포가 되어 있을 테니까 나중에 보셔도 될 테고요. 이 챗GPT는 대화를 통해 자료 생성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인류가 개발한 최대의 인공지능, 그 모델로서 보고서나 연설문의 작성, 문학작품의 창작 등을 수행하며 대화를 통해서 수정 보완도 가능합니다. 챗GPT가 현재 세계 최대 검색 엔진 포털 사이트인 구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습니다만 구글이 눈 감고 있다가 할 수 없어서 이 인공지능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구글은 그동안 검색을 통해서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데 거쳤지만 챗GPT는 검색을 스캔한 후에 한 번에 수만 개를 검색하고 그 주어진 질문의 문장을 구성하여 답변하는, 마치 사람처럼 답변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챗GPT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챗GPT가 내놓은 답변 중에 현실적인 적용에 무리가 따르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엉터리 대답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던 문화예술에 빛나는 창의력은 어떻게 구체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 기계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인정하고 활용하되 그 결과를 필요한 자리에 적용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래의 정신적 활동과 판단력에 회부하고 조회해야 한다. 이 방정식을 잘 지키면 인공지능은 결코 두렵거나 위험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그를 알라딘의 램프로 누리거나 반려 AI로 함께 가는 동반자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 방정식을 잘 지키면 돼요. 어떤 방정식? 그것이 기계만으로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가진 본래의 정신적 활동과 조화롭게 만나도록 할 때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지식 노동자의 업무에 인공지능의 역할과 기여는 순기능을 발휘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창의력이 고도로 발양되어야 하고 인문적 상상력이 이를 뒷받침하는 문화나 예술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그 기능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죠. 인공지능이 인류 보편의 정서와 감동을 분별하고 도출할 수 있을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내면적 가치에 육박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의 기계적인 수행 방식으로 전혀 생경한 답변이 나왔을 때 어떡할까? 데이터 입력의 시점상 이 AI는 미래를 말하지 못하고 숫자 계산을 못합니다.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미래 세계에 대한 판단의 취약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제기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챗GPT와 동행하는 방법론에 관했습니다. 그럴 때 그 해결책으로 아주 의고적이지만 동양문화권의 중용의 미덕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 여러분,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딱 놓고서 절반을 자르는 게 아닙니다. 이 양자를 변정법적으로 통합해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중용의 제대로 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첨단을 가는 현대과학의 실용성과 인간이 가진 인문학적 상상력을 조합하고 그 중용의 방식과 변정법적 통합을 응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챗GPT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문명의 이기에 익숙한 능력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편리함에 종속되거나 기계론적 타성에 함몰되어 주체적 사고가 결여된 식물인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뭘 선택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시대의 유저들이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고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PC로 무장한 극단적 개인주의,
자기중심 시대의 이 화중지변, 그림의 떡이 되어서 싶고, 그러므로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문학이나 인문학의 미래는 상황 대처 방식에 따라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는 양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 문명의 발달에 우리가 무조건 환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인문학자로서 제 생각입니다. 인공지능이 위험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이런저런 논의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영화 보셨죠? 터미네이터 시리즈 또는 AI. 인간이 만든 컴퓨터의 인공지능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게 되고 마침내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거나 또는 그에 저항하는 양자 간의 전쟁. 누군지 아시죠? 터미네이터입니다. 이러한 영화 스토리가 시작되던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는 그냥 활달한 상상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은 이 발상이 현실과 유리된 뜬금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처음에 단순한 인공지능 AI를 넘어서 진보된 생성형 인공지능 AGI로 진화해가고 있습니다. AI로 사람을 만드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AGI의 목표겠죠. 만약 인공지능이 인류의 능력을 넘어서 지배구조의 역전을 가져오면 전대미문의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티븐 호킹이 인공지능은 결국 인간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인류 사회는 인공지능에 있어서 현상의 본질을 와해시키지 않도록 미리 방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요즘처럼 이 세계 질서가 이렇게 혼탁한 때에 이런 논의조차 할 수 있을까 우려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와는 다른 측면에서 국가 간의 문화적 종속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인공지능 작동 패턴은 인간이 만든 지식 콘텐츠를 공급해야 가동이 됩니다. 인간이 공유한 수백억 개의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학습하여 기억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초인적인 능력을 창출하는 기계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인공지능의 양식이 되는 그것, 즉 지식 콘텐츠를 누가 가장 많이 생산해서 공급하느냐에 있는데 여태까지는 미국을 비롯한 과학기술 선진국들이 절대 다수의 지식 정보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들이 만든 콘텐츠로 경도된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국방, 무기 체계까지도 그 콘텐츠 제작자에게 종속된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 세기에 늘 말하던 문화 제국주의나 신제국주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속되는 것은 끝났지만 독립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확정적인 콘텐츠의 정체성과 적용 방식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민족 공동체 이 서로 간의 새로운 지배와 억압의 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인공지능의 딥러닝의 소재가 될 만한 콘텐츠 제작에 주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 경고 주시나요? 15분 지났나요? 딱 15분 돼서 네. 나왔습니다. 아, 예. 하셔도 좋습니다. 15분 됐습니까? 네. 예, 제가 한 20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천천히 많이 하시죠. 아주 빨리 하겠습니다. 네. 문학 현장의 모작 표절 대필 문제입니다. 큰 범위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위험성의 이 세 번째입니다. 문학 창작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조력이 부도덕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공감대가 널리 수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이 모작이라고 해서 아주 나쁘게 보는 경향이었는데 지금 그 단계를 넘어갔습니다. 올해 초에 일본의 최고 문학상 아쿠다 가와상 개천상 그다음 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했는데 그 작품 도쿄도 동정탑이라고 하는 작품이 대학원의 5%를 챗GPT가 만들었다고 작가 자신이 고백했습니다. 일본 열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인정하고 시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소설은 어떤 소설이냐 하면 쾌적한 고층 교도소 설계를 맡은 여성 건축가가
기본적으로 범죄자를 동정받아야 할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맡은 일과 신념사에서 고민하던 그 사람이 자신의 내부에 침투해 있는 검열자를 의식합니다. 생성형 AI가 개인의 삶 내부에까지 깊숙이 침투해서 통제를 수행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을 그린 작품이 바로 그 도쿄도 동정탑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문제는 이 소설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은 AI 대필의 혐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창작 현장에 빈번히 일어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의 정답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확고하고 당위적인 고려상 꼭 고려해야 할 것은 모작, 표절, 대필이라는 위험한 국면의 상시적 출현 가능성과 그에 대한 예리한 경각심, 이걸 확인합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디지털 문학의 전향적 창작 방향성.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이 문학 창작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볼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 1월에 카이스트에서 디지털 문학 포스트 AI 시대를 위한 유학 전략이라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유심히 봤는데 이 분야의 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개진과 그 전방 지점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창작 주체, 곧 작가의 창작실과 연관되는 논리는 찾기 어려웠고 다른 세미나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창작의 실제가 개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아직 그에 대한 이론 정립이 초보 단계를 지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근래에 흔하게 통용되는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휴머니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UCLA의 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선언문에 기초를 하고 한 16년 정도 사용된 말입니다. 이 용어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문학의 활동 범주가 이제까지 인문학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런 해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디지털 기술로 인문학의 위기를 마주하고 넘어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현실적으로 정답이 없습니다. 이 기술의 옹호자들은 디지털의 기능적 역할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독자적 어떤 이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챗GPT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와 자료가 필요한 글쓰기의 주장이 부합하지만 독창적이고 고유한 가치가 담보되어야 하는 그런 글쓰기에도 적용이 될까? 이 문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이제 부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만 이런 논점들은 아직 디지털 기술과 문학의 값 있는 접점이 일반화되지 않았고 아무리 속도 제일주의 시대라 할지라도 상당한 기관의 경과가 소요되리라는 예단을 불러옵니다. 창작의 실제 기술의 도입을 통한 예술성 도출이 쉽지 않은 한편 디지털 시대가 불러온 새로운 장르의 형식 실험은 여러 모양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예컨대 디지털 카메라와 짧은 시의 화학적 결합을 도모하고 이를 SNS로 공유하는 디카포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일반적인 소설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은 그 분량을 짧은 수필 수준으로 줄여서 스마트폰에 탑재하도록 하는 스마트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가 또 하나입니다. 그 외에 추리소설, 판타지, SF, 로맨스, 웹소설 등 장르 문학 또한 디지털 기술과 쉽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본격 문학의 순수성에 비견되어서 대중문학의 오락성으로 탐해는 침뱉고 욕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분위기였지만 21세기 이후에는 전혀 다른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르 문학은 이 근자에 와서 웹진의 개발이라든지 포털 사이트의 등장이라든지 이런 환경 변화와 함께 그 저변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미 예견되었고 인공지능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동시다발적 확대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에 아까 잠깐 이 오프닝의 사회를 하면서 말씀하신 우리 협회의 전균희 사무총장께서 연구하고 계신 1인 가구 소설 지능 로봇 사용자에 관한 검증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아마 이 전균희 선생님께서 이 분야에
아주 수많은 논문을 쓰시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그와 같은 변화와 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그리고 우리 문화가 서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 디지털이라는 AI가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조정하는 사람은 문학인이 아니잖아요. 문학인이 아니죠. 네, 어떻게? AI 디지털을 갖고 문학을 이제 보조해 준다 그러는데 그거를 기계를 다루는 사람은 문학인이 아니죠.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문학인도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문학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로재듯이 정확하게 일도양단 학병놀이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를테면 AI의 조력을 받는다. 요새 저 문학인은 등단도 해야 되고 아니면 책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이 기술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남이 해놓은 문학을 거기다가 다 그냥 저장시켜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인간의 감성을 갖고 다루는 문학이 창의력을 발휘하는데 기계가 갖다 얹어놓은 거를 갖고 우리 인간이 그거를 감성적이라 느껴버린다면은 우리 인간은 이미 기계에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정확히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매체 환경, 창작 환경이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다는 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단을 하고 작품집을 내고 또로서 문인으로서 평가를 받고 과거에는 여러분 이 문인으로 등단할 때에 문예지 추천이라고 하면은 2회까지 추천을 해야 받아야 이 문인이 되는 이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너 어디로 등단했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책 냅니다. 그리고 문인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교사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가수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저도 정통으로 문학이론을 공부하고 평생을 이 비평에 관한 글을 썼지만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AI의 조력을 받아서 글을 썼다. 구단 리에 일본에서 아쿠다카와상을 받은 이 작가가 AI의 조력을 받아서 대학원의 5%를 AI가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일본의 아쿠다카와상 심사위원회가 이걸 문제없다라고 수용했던 게 뭘 말할까요?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면 그 조력을 받아서 그것만 가지고 작품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부가 되어서 그 창작 세계의 하나의 어떤 요소가 되었다면 그것을 창작의 전체적인 카테고리 속에서 이 작가가 창작을 수행했다고 보는 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가부의 판단이 아니라 이건 작가가 아니다의 판단이 아니라 정도의 측정입니다. 어느 정도 조력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한 효과를 드러내었는가 이런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한 분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조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예, AI 시대에 방금 강의를 듣고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만 AI 시대에 과연 AI가 우리 문학인의 그 감성을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측정 삼아서 AI에게 시를 한번 지어보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제목뿐만 아니라 직유법, 언유법, 화류법, 도치법 이런 각종 수사법을 사용해서 이 제목에 따른 창작의 시를 한번 지어봐라 했는데 여러 번 실시했지만 그 문장의 단순화 이거밖에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AI가 인간의 감성을 따라올 수 없겠구나. 특히 시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안도를 했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네. 선생님 안도하신 것처럼 그런 대목은 저도 안도합니다. 예. 그런데 이 AI 입장에서 보면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잔혹한 오더예요. AI를 그렇게 일시키면 일을 잘 못해요.
AI가 따라올 수 있도록 달래가면서 써야 돼요. AI가 대답할 수 있도록 질문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공문으로 하는 것보다는 영문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답이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정보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AI를 대할 때 우리가 AI가 완벽하다,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얘가 내 보조자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AI를 다뤄야 하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시적인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내가 그 방향을 보면서 오더를 했는데 너 전혀 못 따라오지 않느냐? 네, 못 따라와요. 못 따라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AI가 내 창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면 우리는 AI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을 AI가 잘 따라올 수 있는 길을 따라 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는 AI가 인류의 이 내면적 감수성을 해명하고 따라오느냐 이 문제인데, 제가 이 강의에서 내내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AI가 완벽한 것이 아니다. 결국은 AI와 창작자가 협업할 수밖에 없고, 그 오죽하면 제가 동양문화권의 중용의 방법론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나 지금 하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우리가 이 AI를 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검증하고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자, 저는 또 다른 순서가 있으니까 여기서 물러나도 되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의 질문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AI가 문학하고 인간의 감성을 넘어선다, 이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그거는 요거 강의 다 끝나고 2분짜리 동영상인데, 그걸 보시면은 인간의 창의성은 이것을 절대 창의성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한눈에 보시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를 하실 분입니다. 이의용 회장님이시고요. 전부 다 회장님이 직접 이렇게 강의하신다는 것은 참 영광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국 메타문학협회 회장님이시고, 사실은 메타라는 것이 이런 디지털화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하나의 툴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이의용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김종희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고, 오늘 이제 주제하고 약간 달라지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외적인 디지털보다도 저는 이제 이 과학인들, 저는 정통 기술자인데, 이 과학인들이 문학에 많이 이렇게 와서 앞으로 세상을 바뀌는 과정에 어떤 외적인 기술적인 것 바뀌는 것도 있지만, 어떤 우리가 정신적인 것도 디지털의 이분적인 정신과 아날로그의 다양한 감성적인 정신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을 과학인들이 또 가장 설명을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좋은 기회가 오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주로 내적인 오감의 디지털을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사람이 보는 오감을 우리가 인지된 오감, 인지된 인간의 능력이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자연에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하는 비인지 능력의 오감, 아마 이런 것들을 오늘 보시면서 우리가 디지털 아날로그, 그 다음에 사실 그 디지털 하면 물어보면 누구나 잘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또 설명도 드리고, 또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진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이분법적인 사고와 아날로그적인 사고를 어떻게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그 문학, 인문학, 우리의 마음의 성찰에 담아 놓을 것인가라는 것들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의 콘텐츠는 디지털 이후에 오감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한다, 메타 문학의 의미, 오감의 과학적인 지원이,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오감이 과학적으로 개발이 된 것들은 어떤 과학자는 12감이라는 말도 하고, 어떤 오감이 전통적인 것이긴 한데 빛과 소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후각이라든가 미각 또는 촉각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못하고 연구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을 하고 빛과 소리, 이것이 어떻게 문학에 미치는가, 정신에 미치는 것들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감과 문학에 대한 간단하게 제 뜻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과 우리가 보통 아날로그 얘기하는데 뭐 컴퓨터에 연결되면 우리가 디지털이고 최근에 휴대폰이 워낙 이제 발달해서 움직임이 있지만 우리가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연결되면 디지털 또 뭐 기타 예전 방식은 저는 1990년대까지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TV나 뭐 이런 것들 자체가 거의 다 아날로그였어요. 1990년도부터 디지털이라는 언어도 처음 쓰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분법적인 얘기에서 우리가 뭐 서운하, 또 좋다, 나쁘다, 예쁘다, 예쁘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다. 아까 이제 어떤 언어, 영과 일이라는 이분법적인 얘기를 수학적인 얘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갔을 때 우리가 좀 더 이게 디지털이다. 어떤 정선적인, 문학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얘기를 표현하면 될 것 같고, 자 얼마나 이쁘냐, 또 어디만큼 이쁠 것이냐, 어떻게 이쁠 것이냐, 기타 등등을 따져서 나가는 것이 아날로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감성적인 언어를 표현한다고 판단하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디지털적인 건 이분법적인 논리가 있다. 그럼 있다, 없다, 또 크다, 작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쉽게 얘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디지털 유래를 보면 17세기 독일의 과학자,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자기 친구 이제 부배가 당시 강요항제가 중국에 있었는데 주역을 선물 받게 되죠. 주역의 음악 이론과 사상이 본인이 그동안 연구한 이분이 또 신학자다 보니까 기독교 사상과 이제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법적인 것이 뭐 해결의 변증법도 그렇지만 대부분이 위헌적인 요소가 있죠. 왜냐하면 어떤 조직을 끌고 나거나 종교에서는 굉장히 이걸 흡입하기 좋아요.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첫 번에 주역의 음양 이론을 갖다가 이 이집법 이론을 갖다가 첫 번에 종교에서 기독교에 삽입을 하는 과정도 벌이게 되죠. 어떻든 이번에 이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집법이라는 이론을 이제 우리가 영과 일이라는 걸 가지고 수학학회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양의 대표적인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서 결국은 주역이라는 것이 동양의 대표적인 철학서이면서 인문학 서적이 주역 디지털의 유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볼 때 영과 일이라는 이진법 자체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꼭 0, 1, 2, 3, 4, 5, 6, 7, 8, 9라는 십진법 자체가 살아있다 보니까 그렇지 그거를 똑같이 예를 들어서 구진법으로서 0, 1, 2, 3, 4, 5, 6, 7, 8 한다고 습관이 되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7진법도 마찬가지, 6진법도 마찬가지죠.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십진법에서 녹아서 사는지 모르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신문에도 이제 한양대하고 또 카이스트가 3진법으로 반도체 회로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거기 유용하게 우리가 꼭 디지털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꼭 0과 1이라는 이진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0, 1, 2, 3진법 될 수 있고 4진법 될 수 있어요. 뭐 동양 철학에 우리가 뭐 음양 또 뭐 우리가 삼학, 뭐 사상, 오행, 뭐 육합, 칠성가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서로 넘나드는 과정이 또 우리 과학에서 중요한 거죠. 과학도 이미 그런 것들을 과학도 하나의 과학만큼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과학만큼 또 디지털 아날로그 이런 것들이 발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동양의 결국은 어떤 이런 감성이라든가 서양의 이런 과학적인 것들이 서로 혼합되어서 가는 것이 아마 가장 앞으로도 바람직한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공존하는 세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삼진법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가 있고요. 뭐 여담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주역을 보면 우리가 성상의 두 가지 음과 양,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에서 얻어지는 건태이지 송광강을 놓고 육사에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한국에서의 주역이 김일구 선생님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정역을 쓰신 분인데 거기는 정역은 삼진법이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주역책을 사서 보니까 다 그걸 바이너리를 해서 이진법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던데 뭐 그런 것도 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했던 그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5가지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감각기관은 우리가 보통 받아들이는 기본 자세의 전류값으로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 뇌는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과 정보 저장이 됩니다. 근데 다시 나타나는 것들은 다시 아날로그로 나타나게 되죠. 이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사람이라는 건 대단히 위대한 존재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날로그, 디지털, 아날로그 계속 변화가 되고 있어서 사람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위대한 존재다, 위대한 존엄의 존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하는 오감을 넘나드는 주제, 오감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과 비지되지 않은 오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 회사 제품들은 아까 이제 우리 권 교수님 했던 우리도 그런 것들을 일반 산업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오감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다른 것들 보고 전자책을 읽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오감에 관련된 것들이 있을 것이고, 사실 산업공학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알던 오감이 아니라 오감을 뛰어넘는 것들, 아까 화재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초음파 관련된 것들은 사람이 분명히 오감은 있는데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 범위를 말씀드리는 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센서 기술이 되는 것이고, 센서 기술은 우리가 이제 우리 오감의 가장 큰 이론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 휴머노이드 이것이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움직일 수 있겠다고 판단되고, 아까도 우리가 뭐 오픈 AI라든가 챗 GPT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 지금 IBM, 그 다음에 구글 측면에 이제 숨어 있다고 나오고 있고, 다양한 것들이 나와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또 우리가 가상현실 이런 여러 가지를 합해서 이제 우리가 AI 시대에 돌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미래를 끌고 나가는 이 AI를 하기 위해서는 센서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센서 기본이라는 건 오감은 아주 기본이 될 것이다 판단이 되고 있고, 과학하는 사람들, 저는 개발자에 들어오면 개발자들한테 무슨 이거 기술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감에 대한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생각부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감의 능력을 갖춘 센서가 있어야 돼요. 오감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훌륭한 AI 휴머노이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는 오늘 사실 메타문학협회 과학인으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메타문학협회 이제 발행인으로 나왔는데, 메타문학을 이제 하게 된 이유는 메타라는 거는 메타는 그리스에서 유래됐고요. 잘 아시다시피 초월하여 같이 대하여 등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저희 메타문학은 이제 문학의 감성,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자연과 과학에서는 지가성찰, 지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성적인 성찰을 함께하는 통성문학이다. 결국은 앞으로의 가장 큰 것은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져가고, 이것이 이제 과학에서 기반된 것이든 우리가 외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챗GPT라든가 활용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내적으로 쓰는 우리가 정신적인 우리가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관련된 것들도 통성문학이 된다. 우리가 융합이라고 보통 과학에서 얘기하는 건 충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충돌이지만 통섭이라고 하는 건 충돌되지 않는 것을 보통 통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융합이라는 언어 우리가 과학인들이 보통 많이 쓰이는 언어고, 통섭이라고 하는 건 이게 석자가 이제 제방변의 귀색인데 손과 귀가 같이 가는 문학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간단하게 오감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감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빛과 소리, 그다음에 냄새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가지가 있고, 눈, 귀, 코, 혀, 피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각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보는 이 대역이 나눠주진 이거 조금 필요 때문에 좀 여기 이 신호 수식 때문에 그렇겠죠. 나노메탈, 약간 아마 이 단톡방에 여기 아마 마이크로메탈로 있는데 나노메탈도 있고요. 나노메탈이라는 거는 1억 분의 1로 쪼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380mm에서 750 나노메탈이라는 거는 380mm를 1억 분의 1로 쪼갰다. 굉장히 작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범위는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의 7가지 빛이지만, 여기서 융합과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약 한 17,000가지의 종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80에서 750mm를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끼리도 나타나는 빛이 있어요. 사람끼리 나타나는 빛이 14미크론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연은 돌이든 나무든 나뭇잎이든 죽었든 살았든 모든 것은 파장을 갖고 있어요. 파장하고 진동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파장 주파수, 진동 주파수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 관련된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만이 다는 아니죠. 어떤 동물들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대형을 볼 수 있어요. 잠깐 이걸 보여드리면 여기 잠깐 보시다시피 요거를 우리가 가시광선 대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빨간색 파남보에 관련된 무지개 색깔이 있는 거고요. 요 작은 대형만이 사람이 볼 수 있는 대형이고 밑에 있는 것이 자외선, 적외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전자기파라고 아까 모든 세상 삼라만사 자연에는 모든 게 파동과 진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만약에 빛이라는 게 있어서 보는 거는 1%가 될지 10%가 될지 이걸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 자체에 대한 것보다도 과연 우리가 문학인이나 인문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내가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저 강아지는 또 어떤 대역을 볼까? 우리 꽃이 보는 꽃은 또 어떤 빛을 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들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초월해서 보는 거지. 우리가 맨날 쓰는 꽃 하나만 꽃만 겉을 보고 글을 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꽃이 뒤에 있는 거. 아까 오감도 표현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꽃이 이쁘다. 꽃이 소리가 나는데 꽃 나뭇잎도 예를 들어 소리가 들릴 수가 있고 이렇게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는 이제 뭐 소리도 있을 수가 있고 냄새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또 하나 뛰어넘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또 하나 보이는 것, 또 소리 나지 않는 곳에 소리 나는 것들을 다양하게 보면서 우리가 글을 쓸 수 있어야 다양한 우리가 늘 갖고 있는 오감을 갖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감과 우리가 비인지된 사람이 갖고 하는 인지된 능력, 인지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이 빛이 보세요. 여기 넓은데 물론 여기는 우리가 소리 듣는 데도 있어요. 여기 보면 FM, AM 돼요. 라디오 웨이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아까 사람들끼리 보이는 빛 같은 거는 이게 저희 같은 회사에서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라고 이제 기계를 대보면 사람마다 다른 빛이 보입니다. 사람마다도 교감을 하게 되는데 교감하는 빛에서 빨간 색깔이냐 검은 색깔이냐 물론 건강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이 부처님하고 예수님만 이렇게 빛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나오고 살아있거나 죽은 것 돌돌하고 다 나와요. 대신 아까 우리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외부 침입 장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무 설치해서 보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시광선 대역과 불가시광선 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강아지와 개는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은 이 정도 보지만 강아지와 고양이들은 생명이 돼서 사실 많이 보지 못합니다. 대신에 밤에는 반상추라는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세포가 있어서 사람보다 한 5배 이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게 되고 또 어떤 개미나 또는 우리가 물고기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도 한 40배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우리가 시각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밤에도 저도 이제 비글을 키우고 있는데 바깥에 나가다 보면 뭐 고양이가 됐던 여기 똑같은 얘기지만 뭐 강아지가 됐던 가다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놀라는 경우는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본 거예요. 뭐라고 하면 너 왜 그래? 이렇게 할 얘기 아니에요. 개는 개로서 보는 시각이 있어요. 물론 낮에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이 듣는 것도 총각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총각 죄송하지만 시간이 다 응? 시간이 있지만 다 얼마 됐어요? 22분 됐습니다. 3분 됐습니다. 약간 한 5분에 알려주세요. 미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 청각까지가 제일 중요한 게 같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청각도 요거를 잠깐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듣는 것이 가청 주파수라고 해서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것이 여기서 뭐 20서 2만 Hz밖에 못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우리가 초음파라고 과학적으로 내리는 거는 2만 Hz 넘어 듣는 건데 뭐 박쥐 또는 뭐 돌고래 이런 것들 듣고 박쥐와 돌고래 여기서 대화도 하고 또 먹이 사냥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또 이제 20Hz 미만은 우리가 초저주파라고 과학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안 하도 아마다 그림으로 이렇게 도표를 해놨듯이 아까도 똑같아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아시다시피 고양이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4배 정도 이게 숫자로 4배지만 보이는 거는 수십 배입니다. 수십 배 정도의 다른 것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게 특히 저는 고양이가 10년 키워봤는데 그게 놀랍고 민감하지. 귀가 말도 못해요. 개하고 깬다는 정도로 민감한데 놀라울 정도의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고양이가 개하고 뭐라 그러지 않아야 된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개는 개대로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고양이 또 저주파는 뭐 개구리나 코끼리 같은 것들이 듣게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내용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오감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못한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시각과 청각에 대한 것들이 오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저희들 만드는 것들은 우리가 여기까지 범위를 다 초월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4번 정도의 회사 동영상은 초월돼 비인지 대역의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한 오감을 초월한 것들로 되는 것들이 되고요. 우리 문학인들이 좀 더 이런 것들을 우리 개와 고양이 또는 우리가 나타나는 돌에서 나타나는 빛 그런 것들 소리 이런 것들을 진동과 하는 것들이 문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후각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사람 같은 경우는 500만 정도가 있고 개는 한 2억 개가 정도 있다고 그러고요. 약 40배 정도라고 하지만 수천 배 정도 후각이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어서 넘어가는 비인지 범위. 오늘 그래서 제가 인지 범위와 비인지 범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전달하려고 했던 거고 그 내용으로 우리가 문학인들이 가야 될 것이 항상 이런 것들을 초월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야겠다. 과학을 통해서 그런 것들 제가 실질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미각 같은 경우는 개나 고양이는 사람마다 굉장히 떨어져 있죠. 개나 고양이는 주로 후각을 하게 되는데 미래라는 세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촉각은 아직도 과학적으로 많은 것들이 연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동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이 좀 지켜졌다고 하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전체적인 얘기를 뭐 사실 오늘 이제 오감의 인지범위, 비인지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이것이 우리가 갖고 가고자 하는 우리가 이제 늘 갖고 가는 물질과 욕망 이런 것들하고 달라서 이것이 과학으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가지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는 우리가 교감을 하고 또 배려하고 이런 것들의 개념은 사실 아날로그적인 개념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합쳐질 때 우리가 새로운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를 얻을 것이다. 이게 과학적인 아까 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같이 가야 된다. 이 아까 채찍피타라기 것들이 엄청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시대가 도래가 됐고 우리가 정신 세계에서도 또는 우리 물질 세계에서 두 가지가 같이 움직임으로써 발전하는 새로운 문학과 인문학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 작은 이 강의가 어떤 오감의 인지 넘나들어서 어떤 인지범위와 비인지범위 넘나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새로운 내면의 충만함의 시작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오감으로 모든 것을 느낀다. 눈으로 보는 책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느끼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잖아요. 옛날에 스마트폰 전화기 사용할 때 소리나 눈으로만 봤지 터치를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터치, 귀, 다 오감이 이제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강연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으셔야 되는데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한 두 개 받겠습니다. 제가 전에 AI가 쓴 시집을 하나 써보니까 저자의 시인이 없어요. 뭐 과학자 하나 들어있고 예술 감독하는 사람이 하나 들어있어가지고 시인도 없는 시를 왜 읽느냐 이거 보니까 별 감동도 없는데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제가 어느 강의 시간에 저는 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 노후에 취미 삼아 시도 쓰고 그런 사람인데 시인이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은 시이나 숙별 이러한 문학은 과학자가 봤을 때 틀렸다 그래야 그게 문학이지 과학자가 봤을 때 그건 맞다 그러면 그거는 문학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아까 오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상상력으로 다 느끼거든요. 시를 쓸 때 다 상상력으로 해요. 만져보고 쓰는 그 과학적인 시는 감동을 못 줘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한마디 좀. 그래서 아까 오감 우리가 이제 모든 걸 했을 때 보면 빨주나처 퍼남보도 기준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도 17,000 종류. 오감이라는 것은 기준치가 됩니다.
기준치를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과학점에서 독일의 모든 슈발츠 부분인데 그분은 최근에 12감이라는 걸 갖고 그분도 기준치지 그걸 정의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5감이 됐던 10감이 됐던 사실은 그것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왼쪽 오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 그 내적 오감 저는 이제 과학인이기도 하지만 이제 동양학회로 또 예전에 같이 하다 보니까 특히 내적 오감에 관련된 그러니까 사랑, 미움, 공포 뭐 이런 것들의 생각 이런 소유에 관련된 부분은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다르게 가야 되니까 선생님 말씀이 다 맞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감은 하나의 우리가 기본적인 언어를 만들어 나갈 때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 언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언어고 또 하나 아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 오감을 갖고 하지 않는 그 기계는 99%가 없어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십니다. 또 딱 한 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은 그냥 근데 제가 느낌에도요. 저는 이제 뭐 공대 교수입니다. 그래서 뇌과학도 하고 다 하는데 인간의 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는 100% 오감으로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 것이 뭐가 있냐면 직관이나 그 다음에 육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감으로 모든 정보를 뇌에다 집어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감에 대한 어떤 중요성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우리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신 이의용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문학이라는 그러니까 영어로 리터리처죠. 그것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뭐 시도 있고 산문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근데 이제는요 만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젊은 세대가 과연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게 되면요 유튜브에서 얻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나요? 네, 유튜브 당연히 보시죠. 그리고 그림으로 얻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글로 보기가 굉장히 피곤해하고 있는 것이 MZ세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까도 한 번쯤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이번에 굉장히 좋은 또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한국 창작 스토리 작가 협회 회장님 송인규 회장님을 모시고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창작 스토리 작가 협회를 맡고 있는 송인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는 창작 스토리 작가라고 되지만 거의 대부분의 회원들은 웹소설 작가, 그 외에 동화 작가부터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좋아하는 글쓰기를 하는 분들이라면 스토리를 만드는 분이라면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웹소설 요즘에 글을 쓰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단어일 겁니다. 일단은 이 웹소설이라는 것이 생긴 기본 자체 바탕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디지털 그리고 웹소설 그 다음에 이제 막 최근에 와서 대두되기 시작한 AI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아마 웹소설에 대해서 먼저 알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서 웹소설에 대한 것을 도대체 웹소설이 뭐야? 뭔데 이렇게 시끄러워? 그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AI와 관련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디지털 문화가 발전하면서 함께 성장한 웹소설, 그 역사, 또 AI 기술이 앞으로 이 웹소설이라는 대중문화 창작에 미치는 영향을 목차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웹소설이 처음에 태동한 것은 장르문학입니다. 장르문학이 뭐냐? 여러분들 중에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만화방 어릴 때 안 가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만화방을 나는 한 번도 안 가봤다.
하고 저 O 두 분 전체에서 하면은 그 비율이 굉장히 같습니다. 거의 다 가봤죠. 그때 만화방에 가면 한쪽에 무협소설이 있습니다. 대부분 대만 작가들이 그 당시에 집필해서 번안무협, 즉 번역을 해서 나왔던 무협소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80년대 들어서 아니 왜 우리가 외국 거 봐? 우리도 한번 써보자. 그때부터 무협의 국내 작가들이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고 로맨스는 그 당시에는 하이텍 로맨스, 그 중국행들이 주로 보던 기본 로맨스작입니다. 그리고 판타지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아마 무협 작가, 판타지 작가 저 테마로베이 이우혁씨나 눈물을 마시는 제 이영우 작가, 세월의 돌 전민희 작가, 규현이 작가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여기 안 계시죠? 저희 협회에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백묘 작가도 아마 드라마에서 많이 했던 분. 이렇게 태동하던 것이 90년대로서 도서대점이 생겼습니다. 이 도서대여점이 열리면서 다양한 장르의 문학, 소설들, 대중문학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단점이 드러나죠. 이 단점이 쉽게 말해서 책만 찍으면 나가. 팔려. 그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좀 제가 글을 쓰면서 질이 떨어진다고 좀 하기가 뭐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사붙이기 관련된 이런 좀 안 좋은 영향이 미치는 오로지 금전만 바라고 나온 책들이 자주 나오면서 이 많은 양판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내 마음에 든 나만의 작품을 만들겠다 노력하는 작가도 무수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형성되니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PC게임, 스마트폰 등장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디지털이 나오면서 무너집니다. 저희는 그 시절을 장르소설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거의 몰락해서 절대 지하 1층 이상 밑으로는 안 내려갈 거다 했는데 지하 2층도 있고 그래 이제는 다시 반등을 거야. 알고 보니까 지하 3층도 있습니다. 결국 작가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종이책 시장도 같이 올라가요. 그때 또 이 디지털이 또 역할을 합니다. 전자책 플랫폼 푸토피아 같은 경우는 나타났다가 무뎌지면서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 다시 바로브이나 북치고 리디북스, 아마 리디북스 같은 경우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무연재 플랫폼으로 이 문피아 조화라고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재입니다. 무료로 연재하는 사이트. 지금 웹소설 형태의 기본 형태가 여기서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12년 네이버 웹툰에서 딱 보니까 이거 돈 좀 되겠다. 손님 좀 끌어오겠는데? 해서 작가 10명을 데리고 웹소설을 시작합니다. 웹소설이라는 단어는 이때 등장을 합니다. 실제 어떤 미리 있던 단어가 아니라 네이버 웹툰에서 툰, 웹으로 보는 만화가 웹소설, 웹으로 보고 웹에다가 올라가는 소설. 그때 당시에 이걸 다 무료로 풉니다. 열매자 미리 작품 돈을 주죠. 트래픽 비용 자기들이 버니까. 그래서 작가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공짜로 보니까 세상에 내 걸 공짜로 파냐? 안 된다. 돈 받아야 한다. 양쪽이 싸웁니다. 근데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 첫째는 우리가 먹고 살 시장이 커져야 한다. 시장이 커지면 그 다음에 뭐든지 할 수 있다. 좀 있으면은 보여드리겠지만 그 효과가 보이게 됩니다. 2013년에 카카오 페이지도 이거 되겠거든요. 사실은 카카오 페이지가 웹소설 하기 전에는 문을 닫냐 마냐 했어요. 문을 닫냐 마냐 할 때 작가들이 왜 안 냐? 카카오도 해라. 그 부사장이 그래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대중문학, 장르문학이 웹소설은 새로운 형태로 기지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아까 어둠이 밝은 것이 있으면 어둠도 이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웹하드, 카페, 블로그, 불법 복제 파일이 넘쳐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넘쳐나서 작가들이 직접 보소, 고발, 소송하고 적게는 몇 건에서 몇십 건, 많게는 몇백 건, 몇천 건을 작가들이 직접 고소, 고발, 민사 소송으로 그 법원과 싸웁니다. 저도 제가 아마 한 것이 한 300~400건 됩니다. 직접 판사들도 몰라요. 저작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얼마를 줘야 돼? 욕을 많이 먹죠, 작가들. 자기 작품을 뺏겼는데 그 뺏어간 사람들은 카페에 만들어서 대응책을 세웁니다. 무조건 가서 잘못하면 빌어라. 그 뒤에서 욕을 해도 대놓고 씁니다. 작가 새끼들한테 엿먹이는 방법에서 그런 카페가 생깁니다. 그리고 작가들은 합의금 장사를 하냐 이런 소리까지 듭니다. 그래? 그러다 저희 이에 보면은 15년까지라 되어 있죠. 국가에서 삼진아웃제를 시작. 30건이 불법으로 돌던 40건이 불법에 돌던 2번까지 용서해 주자. 2번까지 각각. 작가들 다 포기합니다. 대응을 포기하고. 근데 그때까지라도 이렇게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불법 파일들이 90%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개몽이 됐죠. 아, 하면 안 되겠다. 큰일 난다. 작가들은 복사본에 돈 걸 안 찍습니다. 이제는 너 웹소설 많을 거야. 출판사에서 책 찍자. 안 찍어. 돈 줘도 안 찍어. 왜? 복사본을 거예요. 아까 디카 시리즈가 있지만 사실은 저희 복사본에 디카본이라는 게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로 하나씩 다 써요. 타자를 그걸 다 써요. 아마 그렇게 공부했으면 다 유명대에 들어갔을 겁니다. 학생들이. 그걸 다 손으로 쳐요. 그리고 나중에는 스캔을 떠버립니다. 제가 통째로. 그게 돌아요. 1년에 300만 부 이상의 종이책이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당시. 출판문화산업과 이야기했더니 아무것도 몰라요. 정부국제에서도 아무도 몰라요. 왜 출판은 이렇게 됐지? 출판인세, 총판, 대여자. 동반으로 해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대여자 남아있는 거 한 2만 개, 3만 개 가는 것이 300개. 그럼 한 250개 정도. 그래도 이제 살만하다 했더니 게임, 영상, 유튜브 이런 게 나와서 다시 작가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지만 일단 웹소설이라는 틀이 만들어진 게 안착이 됩니다. 그게 한 2015년경부터 완전 안착이 돼서 유로화가 되고 장르가 다양하게 변화갑니다. 내가 어떤 글이든 누구든 글 쓰고 싶은 사람은 내가 재밌게 쓸 수 있으면 다 쓸 수 있다. 로맨스, 판타지, 무협 기본 틀은 같은데 각 장르마다 분리가 됩니다. 거기다 형식적인 이 다양화도 이루어져요. 예전에는 평면적이었죠. 그것이 복합적 스토리로 변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글을 쓰시다가 이 복합적인 것들 많이 요즘에 스토리 많이 봤을 겁니다. 영화나 어디나 보면 드라마 다 복합적이 나옵니다. 뒤에 써있는 세 글자 회빙화 아시죠? 회귀, 빙의, 환생 인간의 욕망을 원초적으로 건드리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스토리에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소설에 모든 게 녹아들기 시작하고 소재도 다양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무역, 판타지, 로맨스 그 다음에 그런데 의학, 기업, 요리, 법률, SF 근데 이 장르가 나온 데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이 없으면 안 나오겠죠. 2010년에 약 150만 명 정도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 2020년에 1000만 명이 넘습니다. 보통 매니아 장르를 따질 때 한 10%를 잡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위에는 15만 명, 그럼 밑에는 100만 명. 15만 명 있다면 거기에서도 또 쪼개져 있으면 시장이 형성이 안 돼요. 근데 100만 명이 되니까 이거 시장이 되는데? 써서 나가니까 매출이 나오는데? 작가 수입이 생기는데? 집에서 옛날에 글쓰기 좋아했는데 하던 부인들 글쓰기 시작합니다. 로맨스 부분이 그때부터 쏟아져 나오죠.
돈도 많이 벌어서 남편이 직장 그만두고 아내분은 호텔에서 여름에 더워 죽겠어 호텔에서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 상당수 있습니다. 착각수는 당연히 증대하죠. 보시면 알겠지만 순서가 다릅니다. 3단계, 4단계 마지막까지 거쳐도 작가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웹소설은 무조건 독자가 보면 작가 수입이 돌아와요. 즉 내가 한 만큼 들어온다. 밑에 있는 고려는 이 수치 보면 서너 배 같습니다만 대신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웹소설 수입이 이 고려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렇게 그것까지 다 따져도 이렇게 다양한 형식, 당론 이 모든 것이 되면서 콘텐츠의 원천 스토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2013년에는 1조 이상이 시작이 됐을 때 웹툰, 영상, 게임 이 한류문화 콘텐츠의 천명역할 이게 11년 됐습니다. 이제는 웹소설이 우리나라 대중문화 그 외에도 일반 문화에 끼치는 영향 이 가치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은 요 책을 내 아마 나 저 이름 알아 하는 대부분 있을 겁니다. 드라마로도 나왔던 작품들 재벌집 막내 아들 김비서가 왜 이럴까 맨 위에 잘빛 조각사를 이렇게 떠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 58권을 썼습니다. 저는 2009년 콘텐츠 진흥원에 들어갈 때 해리포터를 찾는다고 동고대전 할 때 사실은 한국에도 해리포터가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안 알아줄 뿐이죠. 왜? 장르문화고 하위문화가 아니야. 해리포터는 아니거든요. 연결 건수를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자 수로 따져서 2억 명의 독자가 봤다. 연결을 했어요. 근데 이 95%는 다 불법 파일입니다. 저희 수치를 제가 내놨을 때 남들이 절대 안 믿었습니다. 근데 카카오 페이지에 나왔을 때 딱 달빛 조각사가 딱 업로드를 했는데 석 달이 지났을 때 그 독자 수가 5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때 난 뷰어 수가 아니라 독자 수. 카카오 페이지 나오니까 다 뭐지? 내가 보던 거야 하고 다. 여기 있는 금액들을 보면은 뭐야 이거. 근데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것이 2020년대에 들어온 거죠. 특히 나 혼자만의 여러분 OTT 넷플릭스 보신 분은 거기에 애니로 나온 것도 보셨을 거예요. 엊그저께는 넷마블에서 게임으로 나와서 하루 매출 140억 올렸다고 자랑스러운 보도자료 나왔다. 10%를 만약 작가에게 10% 갔다고 14억이 되겠죠 하루에. 자꾸 제가 돈 하니까 이렇게 이상한데 시장 경제에 맞춘 얼마든지 꿈을 꿀 수가 있다. 시간이 많이 웹소설은 왜 성공했을까? 디지털 시대 보조를 맞췄다. 어려움과 때로는 망하고 때로는 올라가고 그 독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럼 일반 문학은 왜 점점점 이게 저는 디지털 문인협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하셔도 좋습니다. 일반 문학과 그러면 일반 문학하고 도대체 웹소설 차이 뭐냐? 교육을 나가면은 가장 간단하게 해서 몇 가지만 딱 찍어서 이 차이다. 더 다른 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 나냐 독자냐. 우선이 어디냐. 내 사고와 내 철학 내가 우선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과 독자와 호흡을 맞추면서 즐기면서 나의 것을 넣을 거냐. 내 내면에 있는 소통, 좋죠. 웹소설 작가 당연히 합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스토리를 중심으로 삼죠. 문장. 웹소설 작가도 문장 굉장히 얼마나 멋지게 쓸까 연구합니다. 근데 그렇게 멋지게 썼던 문장도 스토리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쳐냅니다. 바꿉니다. 압축시킵니다. 어느 사회상의 문제점 이런 것도 해야 되냐? 철학도 해야.
당연히 합니다. 그건 단지 웹소설을 쓰는 사람들 이걸 얼마나 해서 독자들을 꼬실 수 있냐 재밌게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사회 고발 이 모든 어떤 주제적인 것도 넣을 수 있냐. 이 성공하는 방법 아까 어느 분께서 지금 하나 나오셨습니다. 문학에서 요즘에 그래도 많이 자유로워졌다. 근데 일반 문학에서는 공표하는 방법이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웹소설은 글을 게시할 곳이 내가 원하는 게시해서 선택을 받으면 그 다음에 독자의 선택을 받고 같이 호흡이 되면 그 순간에 정식으로 출간되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자유롭게 열려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서 가장 웹소설이 죄송하지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웹소설 가볍기만 할까? 단순히 재미만을 위해서? 아닙니다. 재미는 웹소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모든 것은 아니라는 거. 같이 철학적, 사상적 고민을 한다. 이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타이틀 AI 그리고 웹소설. 아까 회장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죠. 제가 먼저 찾아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73년이 몇 년도입니까? 그때부터 2100단으로 만든 AI 소설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안나 파레디나로 만든 진정한 사랑이 2008년에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일본에서 나오고 중국에서 AI 정식으로 발간된 것도 2017.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KT에서 2018년에 공모전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후배들이 물어볼 때 우린 괜찮겠죠. 문학인인데 이거 뭐 AI가 언제 따라와요? 제가 손가락을 폈습니다. 5년. 기술을 발달은 5년, 10년인데 이건 5년, 빠르면 3년 아니면 5년이면 분명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제가 점쟁이도 아닌데 작년 2023년 챕터가 딱 나오면서 바람이 태풍이 불었죠. 그 이후로 공모전들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은 A와 예술을 저희 소설뿐이 아니라 음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 영상, 이미 라스베가스에서 난리죠. 이미 AI가 예술 전반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들 AI로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 어디까지가 예술이냐? AI, 인간과 공존은 어떻게 되냐? 찾아봤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아까 앞에서 하신 것처럼 보조 역할, 그리고 교육 역할. 왜냐? AI는 분석을 많은 어떤 학습도 있으니까 분석해서 작품의 주는 이런 거 파악해서 알려주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학교 쫓아나가는 것보다 이걸로만 해서 물어봐도 충분히 자기에게 맞는 어떤 학습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보조를 해서 이용도 할 수 있다. 물론 문제는 저작권이 지금 세계적으로 다 머리를 싸매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한 건 이 윤리적 기준이 설정이 돼도 설정이야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준수를 해줄 것이냐. 어디까지가 봐줘야 할 것이고 이거 아마도 한동안 이것을 될 때까지는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자, 그림 하나를 올렸습니다. 과학의 발달은 사실 인간 상상에서 출발하고 저는 그 상상 너머로 나아간다라고 문장을 하고 잡아봤습니다. AI가 기술적 능력은 뛰어나도 인간의 예술론까지는 갈무리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이 AI를 어떻게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 옆에 그림 보시면 이정원 선생님께서 예전에 그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전기자동차, 핸드폰, 비대면 치료, 에듀케어, 컴퓨터, 태양열, 이게 언제 나왔을까요? 여기 있죠. 1965년에 그린 겁니다. 이게. 2000년대를 상상하고 그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35년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상상을 한 거예요. 2000년대에 들어서 여기서 안 나오는 거가 있습니다.
40년이 됐죠. 특히 저는 가장 놀라운 게 핸드폰, 뭐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비대면 이런 교육 이런 것까지 생각을 1960년 딱 보니까 59년 전. 59년 전에 이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 AI는 뭐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죄송합니다. 넘어서 이제 마무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다 했습니다. 지금. 다 하셨습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AI를 물론 아니 내가 왜 기계 문학에 대해서 예술적인 데서 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 시대적인 흐름에서 예전에 뭐 고전 문화 클래식과 지금의 문화 저는 사실 앞에다가 하나 안 썼습니다만 그럼 이제는 사람이 순수하게 하는 건 또 다른 영역으로 고전 예술이 되잖아요. 너무 건방진 것 같아서 썼다가 제가 뺐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합니다. 교육 과목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책을 1년 동안 한 권도 안 읽은 사람 어떨 것 같습니까? 약 70%가 한 권도 안 읽습니다. 그것이 젊은 세대들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화를 안 보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 100% 보고 있습니다. 자,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문학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놓고서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강의, 서로서로 감동이었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챗GPT 글쓰기라는 책 쓴 이세훈 작가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굉장히 뵙고 싶어서 왔고요. 제가 사실은 그 웹소설 그 PD, 그다음에 웹소설 로맨스 판타지 작가님들 수업을 듣고 한 2개월 동안 밤낮 없이 웹소설을 100화를 완성했는데 일단 재미가 없다. 그리고 연결이 안 된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걸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는 건데 제가 그래서 지금 챗GPT와 클로드라는 게 있는데 사실 클로드가 챗GPT보다는 좀 더 잘 써요. 소설 쪽 분야는. 물어봤어요. 걔가 IQ가 100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뭐니? 그랬더니 자기가 학습한 영역이 쉽게 말하면 그 무료로 공개된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도 위주로 학습을 했고 대부분 아까 말씀한 카카오 네이버의 포털에 갇혀 있기 때문에 70년 전에도 공부를 못했다. 그리고 대부분 10년 전의 작품을 학습했기 때문에 트렌디하지 못하다 이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더 잘하시지만 100화 정도의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자기 일관성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5 내지 18예요. 현재 기술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아직은 사람의 창의성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다는 거. 근데 제가 이제 체험업마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오랫동안 소설을 써오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남성향을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얘가. 근데 실제로 그걸 병행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제가 계속해서 그걸 연구할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까 김종현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이용할 거냐, 어디서 어디까지 이용할 거냐. 지금 현재 챗GPT나 이런 AI가 소설, 문학 여기에서 소설 문학뿐이 아니고 어떤 스토리, 전반적인 스토리에서 하는 것은 일단 사람이 얼개를 짜면 거기에 하나하나를 맞춥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는 다 기억을 해요. 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즉 내가 약간 부족한 부분 또는 내가 원하는 것 중에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을 그걸 이용을 하면은 제가 한번 해봤더니 3개, 4개, 5개 이 정도의 답변을 줍니다. 흔히 그 무슨 게임이 하죠. 위에서부터 하나 내려가고
다시 작가가 그러니까 독자들이 각자 뭐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난 이쪽으로 가고 싶어, 이 각자 갈라지지 않습니까? 원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네가 다 써줘. 이 앞에서 그 글 썼고 AI로 글 썼다는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게 아닙니다. 이용을 해서 나만을 짜집기를 하는 겁니다. 즉 특히 아까 뭐 남성, 여성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작가들한테 가끔 물론 여성의 감성을 이해하는 남자 작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성향의 글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신이 없으면 여성향의 글은 가능하면 쓰지 마라. 왜? 감성 자체가 달라요. 남자 작가들이 열심히 진짜 멋있게 재밌게 써놓고 어때? 여성들 보는 누가 이렇게 생각하냐 여자들이 욕먹습니다. 네, 진짜 가끔 특출나게 그 여성의 감성을 이해하고 있는 작가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써놓은 거 보면 와 이거 도대체 이 감성을 어떻게 가진 거야? 즉 AI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감성적인 부분에서는 글로 대충 맞출 수 있는데 그 감성적인 것까지 다 앞뒤를 다 맞춰주는 무도합니다. 사람이 그걸 해야 돼요. 즉 그걸 이용해서 스토리, 아까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영상 스토리 웹툰 얼마 전에 만난 웹툰 관련 스토리 작가가 요즘에 들어오면 일이 적어졌어요. 영상 시나리오가 나가는 것이 적어졌어요. 왜? 그 작가들이 얼개를 짜놓고 시나리오는 문학과 좀 다른 거예요. 문자적인 구조가 아니라 이야기 구조니까 아주 이걸 가져가. 죄송합니다.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토론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인간이 창의력을 갖고 있는데 이 AI가 창의력을 넘어설 수가 있을 것인가? 제가 이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세상의 스마트폰을 둘로 나눈다고 하면은 애플하고 갤럭시가 있습니다. 애플이 선전을 하나 했는데 엉뚱한 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의력을 무너뜨리는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딱 2분짜리 동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인간의 창의력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인문학이 또 갖고 있어야만 되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인간의 창의력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인간의 창의성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다 깔아뭉개는 새 아이패드 광고를 내놓자 거센 비판이 일었습니다. 네, 이에 삼성은 부서진 기타로 연주하는 태블릿 PC 광고 영상을 선보였는데 애플을 저격한 거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타와 피아노, 조각상, 필름 카메라 등 인간의 창의성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유압 프레스가 서서히 내려오더니 이들을 모두 부숴버리고 그 자리에는 애플 아이패드만 남습니다. 애플은 아이패드에 해당 도구들이 모두 담겨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듯 하지만 창작자를 조롱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결국 애플은 이틀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플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인 토르 마이너는 현지 언론을 통해 이번 영상은 관역을 빗나갔고 이에 유감을 느낀다며 사과했고 해당 광고를 철회했습니다. 이번엔 한 여성이 걸어오더니 잔해 속에서 불타고 부서진 기타를 집어듭니다. 그리고는 태블릿 PC의 악보를 보면서 열심히 연주를 선보입니다. 창의성은 결코 꺾일 수 없다라는 문구로 끝나는 이 영상은 삼성전자 미국 법인 SNS에 올랐는데 애플을 세련되게 저격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비교 광고 형태로 삼성은 그런 창의성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애플폰과는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번 애플 광고는 LG전자의 16년 전 광고를 베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때와 달리 애플의 광고가 논란이 된 건 인공지능 AI 기술이 최근 발달하면서 인간의 창작 영역도 뺏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나오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자, 이제 다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일은 여기서 다 끝났고요.
제가 책을 한 권씩 드렸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제가 쓴 글입니다.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제 선전 한번 하고요. 자, 이것으로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문협회의 그 살림을 좀 일부 맡고 있는 가재산 부회장입니다. 이미 앞에서 그 이사장님, 회장님 또 연사들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간단히 이 디지털 문협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경과하고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내용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측의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세상에 악법들이 많았지만 기업인들한테 가장 최악의 악법은 우측에 있는 붉은 깃발법입니다. 아세요? 예, 전기기관차가 1804년에 나왔는데 전기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정말 30일, 40일 달릴 수 있었는데 이때 누가 반대 했을까요? 귀족들하고 마부들이 엄청나게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타협을 한 게 좋다. 자동차는 허용하지만 내 뒤를 따르라. 내 뒤를 따르면 인간이 걷는 속도, 결국 말의 속도를 절대 차를 초월할 수 없다. 이렇게 법을 만든 게 1865년입니다. 이 법이 30년 동안 유지됐어요. 그러자 최초 전기관을 발명하고 세계 최초 자동차 발명한 영국은 폭망을 하게 되죠. 누구한테 뺏기죠? 독일한테 뺏깁니다. 저는 뭐 문인도 아닌 어설픈 참 글 쓰는 책 쓴 사람인데 다른 분들 만날 때 전부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야, GDP 큰일 났어. 문학이 망했어. 저는 거기 반대하고 있다. 그럴수록 더 공격적으로 앞에 설명하셨지만 같이 협업하고 공존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든 게 디지털 문인협회가 되겠습니다. 아직 출범해서 큰 변화를 주지 못하지만 시작이라는 생각하고, 예를 하나 들면 2년 전 이 자리에서 학술 심포지엄 할 때 5년 뒤에 책을 써주는 기계 로봇가 나옵니다라고 이전에 발표했어요. 그때 믿은 사람 한 명도 없는데 5개월, 정확히 5개월 뒤에 2020년 11월 30일 날 GTP가 나왔습니다. 아시죠? GTP. 다 들으시죠? 자, 그래서 디지털 문협이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그래서 2022년 5월 23일 날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2년이 지났습니다. 디지털 문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회장단 이사회는 문인단체가 전부 다 고령화되기 때문에 주니어 이사단을 했으면 한 40여 분이 모셨고요. 제가 좌측에 보면 책쓰기 대학인데 이름이 디지털 책쓰기 대학. 예, 제가 저걸 주도를 하고 있지만 10개 대학의 평균 얻는 나이가 75세인데 어느 누구도 종이 한 페이지도 발행을 하지 않고요. 저런다 청바지에 노트북 들고 공부하십니다. 이렇게 저희가 바꾼 일을 조금 하고 있다. 근데 우측에 보면 코칭협회가 있는데 이쪽은 누워서 책을 쓰는 핸드폰으로 지금 GTV에 나오는 바람에 명령만 하면 책 써주고 고쳐주고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문협회가 여기에 약간의 하여튼 불쏘시개 역할이라 할까요? 하고 있고, 특히 밑에 분과위원회가 18개,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가 5개 있는데 그 중에 학술분과위원회가 오늘 세미나를 주관하게 됐습니다.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 기념 특강을 했었고요. 오늘 학술포럼, 다음에 할 것이 9월 달에 공지할 건데 디지털 문학상 공모를 시작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공동문집 아까 봐주셨고요. 나머지는 다른 기차 단체하고 유사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문협회에서 가장 중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의식과 행동을 바꾸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좀 다릅니다. 아까 디지털 학교 드렸는데 삼성그룹에는 성우회가 있는데 여기에 퇴직임원들이 하고 있고, 현대그룹, 현우회, 롯데그룹도 그제 연락이 와서 6월 둘째 주에 개강을 하기로 했고, 해외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종이 없는 디지털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점유 확대를 하나하나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세상을 다 바꾸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제가 문학인들 뭐 우연히 좀 많이 뵀는데 연세가 들수록 부정적인 입장이 강하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세상이 변하는데 자기만 안 변하면 자기만 손해본다는 참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 우리 디지털 문협회는 그 포털 사이트이기도 하고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들어오시면 네이버 그냥 치시면 됩니다. 네이버 들어오시면 되고 문학서 공모는 3회차 하는데 이번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